대형 건설사가 짓던 고층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외벽이 무너졌습니다. 장성은 그냥 건물이 무너졌어요. 유서를 남기고 실종됐던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의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아버지의 거주지에서는 금괴 1kg짜리 254개가 발견됐습니다. 공수처 소속 검사가 아내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필리핀을 여행하다 아내를 폭행해 현지 경찰서에 구금된 이력도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돼지 심장이 사람에게 이식됐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의대가 심장병 환자에게 돼지 심장을 이식했고 환자의 상태는 3일째 양호한 상태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광주에서 신축 아파트 공사 중에 외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층 넘는 높이에서 내부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구조물이 떨어져서 그 밑에 있던 컨테이너와 차량을 덮쳤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6명이 연락 두절 상태인데 대부분이 고층에서 작업 중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붕괴 위험 때문에 구조 작업도 쉽지가 않습니다. 첫 소식 공국진 기자입니다. 공사가 한창인 고층 아파트. 뿌연 연기와 함께 외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잔해물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잔해물이 덮친 도로는 폭격을 맞은 듯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광주 서구의 한 고층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난 건 오후 3시 46분쯤. 콘크리트 잔해가 수십 미터 아래로 떨어지면서 현장 컨테이너와 1층에 있던 작업자 3명이 고립됐다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장성은 그냥 건물이 무너져서 떨어진 거예요. 일부 작업자들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 추가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떨어진 구조물이 인근에 주차된 차들을 덮치면서 차량 10여 대도 매몰됐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가 제기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도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천도 넘게 지나가 전에 폭탄 떨어졌어. 폭탄 난리 아버지. 여보 바로 전에 나가고. 이 건물 38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던 중 23층에서 34층 외벽이 무너진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했습니다.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안전진단을 벌인 뒤 구조 인력을 현장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림 다 보도가 다 풀려가지고 이제 추가 붕괴 우려가 있죠. 그것 때문에 현재 우리가 진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고가 난 아파트 단지는 지하 4층, 지상 39층, 7개 동 규모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847세대의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아 오는 11월 말 완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공사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앞서 일부를 좀 보셨지만 붕괴 당시 순간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현장에 계셨던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위험천만했던 그 순간들 홍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사태가 난 듯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내리고 강한 불꽃이 번쩍입니다. 다른 쪽에서 본 사고 당시 영상. 굉음과 함께 아파트 외벽이 떨어져 나가고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 소리가 이렇게 꽉 나더라고요. 엄청나게 그 먼지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뽀해가지고 도로를 다 덮었더라고요. 간신히 구조돼 구급차에 오르는 작업자. 온몸에 가득한 먼지가 당시 위급했던 상황을 고스란히 말해줍니다. 사고 이후 하늘에서 바라본 아파트는 내부 구조물이 고스란히 드러난 처참한 모습입니다.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는 잔해들이 금방이라도 또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입니다. 아래쪽 현장도 콘크리트 잔해와 부서진 구조물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매몰된 차량들은 심하게 훼손됐고 유리창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비행기 아까 소리 엄청 났어. 떨어진 외벽이 주변 고압선을 건드리면서 주변의 전기 공급이 끊겼고 교통 신호기도 먹통이 됐습니다. 추가 붕괴 가능성에 인근 도로가 전면 통제되면서 도심의 극심한 정체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파악과 현장 수습을 위해 관계 인력을 긴급 파견했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현장 상황을 파악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엉망진창이 돼버린 나라 살림살이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정부는 매년 말 다음 해 예산 계획을 짜죠. 세금을 어느 정도 걷어서 어디에 쓸지 가계부를 쓰는 건데 20년 만에 그 계획이 가장 크게 틀어졌습니다.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거친 건데요. 굳이 안 걷어도 될 세금이었거나 꼭 써야 할 곳에 못 썼거나 이래저래 구멍이 난 겁니다. 박재희 기자입니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본 예산 대비 국세 수입 오차율입니다. 지난해 추산치는 기획재정부가 이미 2차례 상향 수정했는데요. 만약 여당 예측대로 12조 원대 초과 세수가 발생하게 되면 본 예산 대비 21%에 달하는 역대급 오차율이 발생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가 예상보다 너무 많이 거친 것인데 묻지마 세금 폭탄을 퍼부은 결과란 비판이 나옵니다. 이렇게 더 거친 세금만 연간 기준으로 60조 원에 달하는 겁니다. 야당은 최악의 무능 정부라고 날을 세웁니다. 유독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세수 오차율이 5%를 넘어서 9% 그리고 이제는 20%까지 치솟는 것입니다. 최악의 오류와 무능을 드러낸 기재부는 통렬히 반성을 해야 될 것이고 실제로 오차율이 아닌 초과세수 세액으로 따져봐도 2000년 이후 국세 수입 전망치와 실적 간 가장 큰 격차를 보인 상위 3개 연도가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지난해 추가 세입 규모는 기재부가 모레 발표합니다. 모레 정도 돼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뭐라 말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민주당은 추경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 계산보다 10조 원 안팎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정부도 더 이상 곤란하다고만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월 국회에서 추경을 논의가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다음 달 15일 전에 어떻게든 추경을 처리하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국민의힘과 코로나19 피해 지원, 추경안 처리 등을 위한 2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거쳤다고 정치권은 있을 궁리부터 하지만 이미 국가 빚이 1000조라는 건 아무도 말을 않고 있죠. 대선 후보들 공약도 쓴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퍼주기 논란에도 탈모 치료제 공약을 그대로 채택하기로 했고 임플란트 시술 공약도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이재명은 힘든 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른바 소확행 공약으로 확정하고 이르면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 그들을 굳이 배제해서 이렇게 섭섭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적정한 본인 부담률과 급여 기준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탈모약뿐만 아니라 수백만 원대의 모발 이식도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임플란트 시술의 건강보험 확대 적용도 조만간 공약으로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평성 논란과 재정 부담 등 퍼주기 비판에도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민심을 파고들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세계 5위 경제대국을 만들겠다며 신경제비전 선포식을 갖고 경제정책 구상도 밝혔습니다. 스티브 잡스를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등장해 성장과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중도층을 공략했습니다.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좋은 규제 프리 국가, 혁신의 자유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이 후보는 내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재계 인사들과 만나 간담회를 갖는 등 경제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 부모들에게 급여를 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저출산이 대한민국의 3대 도전 과제라며 아기를 낳으면 1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 밀착형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가장 눈에 띈 건 저출생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부모 급여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 동안 1,2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임차인만 임대료를 내는 게 아니라 국가와 임대인도 3분의 1씩 분담하는 구상입니다.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중 20%는 세액 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입니다. 2030 청년층을 위한 부동산 공급 대책도 소개했습니다.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집주택 20만 호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습니다. 선거가 2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유권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 공약 발표에 주력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정부 대책에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건데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서는 시설별 환기 등급제 적용을 검토하겠다며 환기가 잘 되는 시설에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상대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당연히 단일화 질문이 나왔겠죠. 지난 대선 출마 때 득표율을 언급하면서 20% 이상 득표한 3당 후보는 70년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본인밖에 없었다며 완주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야권 단일화 조건을 묻는 질문에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단일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일화 없이 끝까지 완주하겠냐는 물음에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도덕적으로나 가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공격하며 공약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병장 월급을 200만 원을 준다고 이재명 후보도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보고 든 생각이 쌍파퓰리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후보는 결국 자신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야권 단일화를 견제하며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에게는 역시 기대를 걸어봤자 철수하는 모습밖에 못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한국노총을 찾아 전통 지지층의 지지를 호소하며 지지율 반등을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같은 길을 가고 있고 또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큰 믿음이 갑니다. 심상정 후보는 전국민 육아휴직제 도입 등 2030 여성 표심을 공략한다는 전략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윤석열 후보 젠더 갈라치기라는 비난도 일부 감수하고 최근 2030 남성들을 공략해왔는데요. 효과가 있었을까요? 여론조사에 답이 있겠죠. 조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표된 세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 34에서 38%대 지지율을 보인 이 후보와 36에서 40%대 지지율을 기록한 이 윤 후보가 5차 법위 내에서 접전이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모두 10%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지율의 흐름은 어떨까요? 이 앞서 보신 조사 중 하나인데 이 후보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다소 떨어진 가운데 윤 후보는 소폭 올랐고 안 후보도 상승했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도 이 후보는 소폭 하락했고 이 윤 후보는 5%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이 안 후보 지지율은 2배로 뛰었습니다. 2030 지지율 관련해서는 4곳에서 조사를 했는데 3곳에서는 윤 후보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의 경우 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졌고 윤 후보와 안 후보 지지율은 오름세입니다. 하지만 한 곳 조사에서는 여전히 이 후보가 2030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고 안 후보, 윤 후보가 뒤따랐습니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와 저희 당 내부 조사에서도 젊은 세대가 다시 우리 후보에게 급격하게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는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 연휴 전까지는요. 그렇죠.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후보들 간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으로 체포된 재무팀장 이모 씨의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초 오늘 소환 조사 예정이었는데요. 아버지의 집에서는 새벽까지 이어진 압수수색에서 금괴 250여 개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 씨의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오늘 오후 5시쯤 경기 파주시의 한 공터에서 발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아버지가 금괴 은닉을 도와준 정황을 포착하고 아버지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0시 30분까지 이어진 수색에서 숨겨둔 금괴 254개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이 씨가 구입한 851개 중 751개를 찾은 겁니다. 경찰은 아버지를 정식 입건하고 오늘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유서를 남기고 사라진 아버지는 실종 신고 10시간 만에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재무팀장 이 씨의 횡령금 가운데 750억 원 이상을 주식투자 손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이 씨의 증권계좌 매도 매수 내역을 분석해 내린 결론입니다. 투자 손실액과 함께 계좌에 남은 250억 원, 금괴를 산 681억 원, 부동산을 매입한 75억 원 등 모두 1,800억 원가량의 사용처가 확인된 겁니다. 이 씨가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서 경찰은 나머지 금괴 추적에 어려움을 겪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측은 어제 이 씨의 아내와 여동생, 처제 부부 등 4명을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균입니다. 네, 이렇게 횡령한 돈이 가족들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씨의 부인이 지난해 전라북도 부안의 땅을 사서 단독 주택을 지은 사실도 확인됐는데 변기부터 창문 하나하나까지 값비싼 자재를 사용했습니다. 김호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황량한 땅 위에 지어진 단독주택.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장 이 씨의 부인 박모 씨가 건축한 집입니다. 박 씨는 지난해 3월 6,480만 원에 268제곱미터의 땅을 구입했습니다. 박 씨는 인근 부동산에 부모가 살 집을 찾는다고 말하며 땅을 알아본 걸로 전해졌습니다.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된 건 지난해 8월. 최근 공사를 마치고 박 씨의 부모가 살고 있습니다. 따님이 이 집을 지어줘가지고 얼마 전에 이사를 한 거라고 했어요. 사위가 돈이 굉장히 많더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박 씨는 시공사와 2억 원의 건축 계약을 맺고 고가의 내장재를 사용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시공사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변기부터 창문까지 비싼 자재를 지정해줬고 추가 비용은 생각해드릴 테니 걱정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건축주의 요구에 공사비가 수천만 원 더 들었다는 게 시공업체의 설명입니다. 문제는 횡령금과의 연관성 여부입니다. 박 씨가 땅을 사들인 건 지난해 3월, 건축을 시작한 건 8월입니다. 남편 이 씨가 회사 돈을 횡령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0년 4분기였습니다. 경찰은 횡령금의 사용처를 추적하면서 부안주택을 포함해 가족들의 재산 변동 내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채널A는 박 씨와 가족에게 수차례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지만 해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스토킹하던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송파 살인 사건 당시 구청 공무원이 피해자의 집 주소를 흥신소에 유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정부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범인 이석준이 흥신소에 주소 파악을 의뢰한 뒤 전달받을 때까지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10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이석준. 범행 첫 단초인 피해자 집 주소를 넘긴 건 구청 공무원인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 공무원은 도로 점용 과태료 부과와 건설기계 면허 발급 업무를 해왔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차적 조회 시스템에 접속할 권한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행정안전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석준이 흥신소에 여성의 주소를 의뢰하고 전달받기까지는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이런 식으로 지난 2020년부터 1,100여 건의 개인정보를 빼돌렸지만 수원시 권성구청은 범행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수원시 측은 차적조회 시스템은 국토교통부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많이 조회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확인할 길도 없어요. 운영만 하지 관리나 이런 거는 저희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시스템상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남지만 조회 사유를 밝힐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얼마든지 개인정보를 조회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개인정보를 열람할 때마다 사유를 적는 등 감시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공군 전투기가 야산에 추락을 했습니다. 2번이나 비상 탈출을 시도했지만 이 조종사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산자락 한 켠이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출입 통제선 안쪽에는 추락한 전투기 잔해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공군 F-5E 전투기가 추락한 건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수원 비행장을 출발한 전투기는 이륙 직후 엔진 화재 경고등이 켜졌고 이어 기체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8km 떨어진 경기 화성시 야산에 추락했습니다. 조종사 신모 대위는 비상 탈출을 알리는 무전을 2차례 송신했습니다. 당초 군 당국과 소방 당국은 탈출에 성공한 것으로 보고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심 대위는 결국 순직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인근 고속도로를 지나던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르자 소방 헬기 2대와 구조 차량 등을 동원해 진화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추락 현장은 민가와 다소 떨어져 있었지만 굉음에 놀란 인근 주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날개 쪽지 안개 좀 깨졌고 이거는 플라스틱 쪽으로 부서질 것 같고 내가 들린 거 들려. 사고가 난 F-5E 기종은 1975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 공군 주력 기종이었지만 노후화로 인해 최신 기종으로의 교체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공군은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피해 상황과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에 또 미사일을 쏘았는데요. 엿새 전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했을 때는 과장됐다고 폄하했던 국방부. 오늘 발사 뒤엔 진전된 미사일이라며 강한 경계심을 나타냈습니다. 속도도 사거리도 막 급진전되고 있는데 국방부가 애초에 너무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린 건 오늘 오전 7시 27분쯤입니다. 지난 5일에 이어 엿새 만의 발사로 새해 들어 두 번째 무력 도발입니다. 특히 미사일 발사 2시간 반 전부터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지난 5일 발사체에 대한 안보리의 비공개 회의가 열린 것을 감안하면 보란듯 발사 시기를 맞췄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번 미사일은 5일과 마찬가지로 자강도에서 발사돼 비슷한 궤적을 그리며 700km 이상을 날아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특히 통상 음속의 5배 이상이면 극초음속 미사일로 부르는데 합동참모본부는 최대 속도가 마하 10, 시속 12,240km 내외라는 결과를 밝혔습니다. 평양에서 쏘았을 경우 서울까지 57초, 즉 1분도 안 돼 미사일이 도달하는 겁니다. 군 당국은 엿새 전 미사일보다 기술이 진전됐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는 성능이 과장됐다며 평가절하했던 나흘 전 분석을 뒤집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군의 평가절하를 의식한 듯 북한이 더 빠른 속도의 기술을 과시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성능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한 반박의 성격도 있고요. 미국이 주도해 열린 유엔 안보리에 대한 반발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군 당국은 최대 속도가 마하 10이라는 사실만 밝혔을 뿐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오늘 북한의 이 미사일 도발 이슈는 대선판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요격이 불가능해질 만큼 북한 미사일이 빨라져서 이제는 선제 타격밖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 국민이 불안해할 만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선제 타격론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 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입니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킬체인이라고 하는 이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킬체인은 상대 국가가 핵이나 미사일을 발사하려 할 때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일종의 전술 용어입니다. 우리 군의 주요 북한 미사일 대응 전술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킬체인이란 표현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또 7천만 민족을 전쟁으로 끌고 가는 이런 발언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사전 억제가 가능한데 사전 타격부터 언급했다며 호전적 지도자, 전쟁 광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사전 타격론을 평화와 반평화 구도로 이슈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종전선언 추진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야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선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멸공 대신 땡땡. 요즘 가장 핫한 기업인이 이렇게 올렸다는 거죠? 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신세계 주가까지 떨어지자 이제 멸공 단어를 안 쓰겠다고 했었죠. 하지만 침묵한 건 아닙니다. 오늘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기사 캡처에 멸공을 암시하는 땡땡을 SNS에 올렸다가 지웠습니다. 민주당의 공세가 거셉니다. 네, 총공세가 이어졌습니다.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을 보여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SNS로 이 관종 형태를 하는 것, 여기에서 왜 만족을 느끼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부끄럽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다가 위정척사 운동하시겠네라거나 언행의 사회적 책임은 공직자에게만 요구되는 게 아니라며 압박했고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의원들도 릴레이를 이어갔습니다. 자, 이 정용진 부회장이요. 오늘 2019년 때인가요? 이 일본 불매운동 당시를 연상시키는 포스터도 올렸던데 실제로 신세계 불매운동까지 이어지나 보죠? 네, 오늘 이런 포스터들이 떠돌았었는데요. 정용진 부회장은 이 포스터를 자기 SNS에 올린 뒤에 업무에 참고하세요라고 썼습니다. 이후에 누가 업무에 참고하란다라고 내용을 살짝 수정했는데 이런 압박을 신경 쓰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반면 스타벅스나 이마트 등 신세계 계열 매장을 찾지 않겠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국민의힘은 이제 이 논란에서 어제 한 발 뺐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걸 계속 키우려나 보죠? 네, 부담을 느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재명계의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오늘 SNS에 색깔론으로 지지자를 결집하려는 음모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불매운동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뉴스 헤드라인 제목을 문제 삼고 나섰어요. 네, 먼저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장면부터 보고 오실까요? 이재명과 공범이다. 특검 수용하라. 수용하라. 상설특검, 꼼수특검, 민주당은 각성하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민주당 의원 보라고 이렇게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는데요. 어제 재판 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변호인의 주장이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장을 어제 오늘 언론들이 다 보도를 했는데 이거예요. 자,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이 나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지시한 대장동 방침을 따른 것이다. 이 내용이죠. 네, 민주당은 그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재명 지시라는 김 씨 측 주장은 헤드라인으로 크게 보도하고 이재명 지시가 아니라 성남시 지침이란 민주당의 입장은 작게 보도했다는 건데요. 20개의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와 중앙선관위에 제소할 계획입니다. 이를 두고 정의당은 전두환 정권 당시 보도 지침을 연상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요, 김만배 씨 측이 그렇게 주장한 걸 그대로 옮겨 쓴 거 아닙니까? 네, 반론이 같은 크기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팩트에 오류가 없고 편집권이라는 측면에서 이 후보 측의 문제 제기가 언중이 등에서 받아들여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자꾸 사소한 걸 가지고 이제 왜곡을 하려는 시도들이 있는데 매우 정치적으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방송 인터뷰에서 정말 요즘 언론이 심각하다, 이해할 수 없는 보도 행태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여야 어느 쪽이든 언론이 입맛에 맞게 보도하진 않죠. 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 대선 후보들의 소통법은 확연히 예전과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만날 수가 없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AI 윤석열부터 보면요, 재치 있는 답변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AI 윤석열입니다. 제 갤러리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위키윤도 팬들이 생겼다니 정말 기쁘네요. 인기가 늘어나니 질투와 잔소리도 더불어 많이 늘어나더군요. 위키윤에게 말할 자유를 주세요. 그럼 말할 자유를 달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네, 지난달 민주당이 유권자 혼동을 유발하고 가짜뉴스의 유포 유임이 크다면서 딥페이크, 이른바 AI 윤석열 방지법을 발의했는데요. 오늘 선관위는 딥페이크 영상임을 표시한 경우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좀 화제긴 한 것 같아요. 자, 이재명 후보 소통법은 뭘까요? 예, 이 후보 오늘 가상공간인 메타버스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잠시 보시죠. 오늘은 메타 정부에 대해 발표하기 좋은 날이네요. 후보님 좀 더 서두르셔야 합니다. 달리세요. 앞으로 이렇게 메타버스를 통해서 국민들하고 좀 직접 만나실 생각은 있으세요?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얼굴을 보는 게 훨씬 더 소통에 도움이 될 겁니다. 지지자들이 만든 대화용 AI를 통해 공약을 홍보하거나 셀프 카메라를 들고 라이브 방송을 하기도 합니다. 코로나의 벽도 넘고 기술도 잘 이용하는 후보만이 마지막에 웃음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볼거리는 많은데 좀 정신없는 느낌도 듭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채널A가 이번 대통령 선거부터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를 단독 개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선거운동 광고와 후보자의 방송 연설 중계 방송도 가능해졌습니다. 국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기존 법안에서는 지상파와 보도 전문 채널에만 허용했습니다. 종편 허용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는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네. 미국에서 돼지의 심장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수술이 세계 최초로 시행됐습니다. 면역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유전자를 조작했다는데 턱없이 부족한 장기 이식을 대신할 기술이 될지 주목됩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의료진이 수술실에 도착한 아이스박스에서 장기를 꺼내듭니다. 9시간 동안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는 사흘째 거부 반응 없이 회복 중입니다. We're learning a lot every day with this gentleman, and so far, we're happy with our decision to move forward. And he is as well. 세계 최초로 돼지 심장을 이식받은 57살 데이비드 베넷은 급성 심장병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They basically said he had less than 6 months and that this was very experimental. He could not live, or he could last a day, or he could last a couple days. 의료진은 인간 면역 체계에서 거부 반응이 나타나지 않도록 돼지 유전자 10개를 조작했습니다. 인간 유전자 6개를 삽입하는 대신 성장 초래 유전자를 제거해 사람 심장 크기까지 자라도록 했고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들도 제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뇌사자의 몸 밖에서 유전자 조작 돼지의 신장을 혈관 등에 연결한 적은 있지만 신체 내 이식은 처음입니다. 1984년 개코 원숭이 심장을 이식받은 영화는 단 21일 생존했습니다.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만 있던 일이지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다라는 게 이제 역사상 의미고 희망이 생긴 거죠. 국내에서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해마다 늘어 4만 명에 근접했지만 뇌사자의 장기 기증은 최근 감소세입니다. 그러나 이종 이식 의술 발달로 생명 연장의 꿈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무섭게 확산 중인 오미크론 변이를 예방할 백신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화이자가 이르면 3월에 출시한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오미크론 백신 부스터샷 접종이 가능할지 서상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단계적인 4차 접종도 빠르게 결론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 이후 백신 N차 접종을 예상하는 시민이 많아졌습니다. 3차 정도면 진짜 끝나겠다 생각했고 했는데 지금은 한 5차 정도는 맞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
계속 변이가 많이 발생이 되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간단하게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오미크론 변이용 백신이 3월에 준비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채널A에 임상을 통해 현 백신과 오미크론용 백신에 대한 효능을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미크론용 백신이 나오면 국내 도입도 가능합니다. 백신 구매 계약 때 변이가 발생하면 개량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한 옵션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mRNA 백신을 협약을 할 때 만약에 변이에 맞는 백신이 개발된다면 그 변이된 백신에 도입할 수 있도록 이미 최초에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3차 접종에 사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방역당국은 3월 안 3차 접종을 마무리할 방침인데다 오미크론용 백신이 나와도 식약처 허가까지 최소 40일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4차 접종 여부에 대해 방역 상황과 3차 접종의 지속 기간과 효과 등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앞서 광주의 아파트 외벽이 붕괴된 사건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6월 같은 광주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정류장 쪽으로 무너지며 9명이 숨지는 비극이 있었죠. 이곳의 시공사도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광주 참사 방지법이 통과됐지만 앞서 사고에서 보셨듯이 갈 길이 멉니다. 다시 간다.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들어서는 순간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버스와 도로를 덮칩니다. 가림막은 힘없이 주저앉았고 희뿌연 흙먼지가 주변을 뒤덮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9명이 건물 잔해에 깔려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빵 소리가 났어요. 유리 조각으로 천을 찍고 차 안을 봤더니 운전기사님은 그대로 이렇게 눌려버린 상태니까 지붕이 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부실공사가 부른 참극이었습니다. 철거 계획서엔 건물 상부부터 차례로 철거한다고 돼 있지만 비용을 아끼기 위해 중간부터 허물면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겁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3.3제곱미터당 28만 원의 재개발 조합과 철거 계약을 맺었지만 하청에 재하청을 거듭하면서 실제 공사비는 4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다시 찾은 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 철거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장엔 휘어진 철근과 건물 잔해가 남아 있습니다. 현장 압류를 시켜놨어요. 쉽게 말하면 6월 9일에 사고 나서 전부 올 수 없게 해서 사고 난 차량 하나만 빼놓고 싹 나갔어요. 사고 이후 병원 치료를 받던 버스 기사는 지난달 결국 운전대를 놓기로 했습니다. 동료 기사들 역시 현장을 지날 때마다 고통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각하면 저도 가슴이 울컥거리고 그러는데 무심코 지나가다가도 그 건물 상황을 보면은 그 현장이 갑자기 생각이 나고. 나 그날 그 사람이 뒷차였어. 다친 사람이. 진짜 무섭지 무서워. 살려주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딱 몸에 찡겨갖고 빠지지도 못하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시공업체 관계자를 비롯한 사고 책임자 9명과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업체를 연결시켜준 대가로 돈을 받은 문흥식 전 5.18 구속 부상자 회장 등 4명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심이 진행 중이고 불법 하도급 비리와 관련한 수사도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36곳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선 결과 46곳이나 적발됐습니다. 점검 자체를 또 하도급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똑같이 하도급을 줘버렸다. 예, 똑같이 하도급 주고. 국토부는 올해부터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자체 31곳을 대상으로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치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센터를 운영 중인 곳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저희 가족들의 희생을 통해서 불법 하도급이며 불법 철거 이런 문제가 법제화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다시 간다. 남영주입니다.
네, 앞으로는 소주와 맥주에도 칼로리 같은 영양 정보가 표기됩니다. 이 새로운 영양 정보에 따르면 폭탄주의 칼로리는 얼마나 될지 김유빈 기자가 계산해봤습니다. 우리나라 한 사람당 알코올 소비량은 코로나19 이전을 기준으로 연간 10리터가 넘습니다. 세계 평균보다 63% 높은 수치입니다. 정확한 열량 정보도 모른 채 술 한두 잔을 가볍게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칼로리 올라가지고 별 신경 안 쓰고 먹었는데 과일 소주 같은 거 마시는데 그거는 되게 칼로리가 뭔가 아무래도 당류 같은 게 있다 보니까 뭔가 되게 칼로리가 높을 것 같은 생각이.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주, 맥주, 막걸리, 와인 등 주류 라벨의 열량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다음 달 행정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내부턴 마트와 편의점에서 술을 살 때 다른 식품처럼 영양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300ml 잔에 맥주와 소주를 가득 채웠을 경우 열량은 190칼로리에 육박합니다. 얇은 피자 한 조각이 200칼로리니까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소주 한 병은 400칼로리로 삼각김밥 2개와 동일하고 맥주 한 병은 260칼로리로 밥 한 공기와 비슷합니다. 소주 한 병, 맥주 2병이면 피자 4조각과 맞먹는 셈입니다. 선택권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낮은 걸 선택을 하게 되겠죠. 공정위는 주류 영양 성분 표기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음식 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집무실 책상입니다. 이 위에 있는 게 다이어트 콜라 버튼입니다. 음식을 가려 먹는 당뇨병 환자도요, 제로콜라 같은 탄산음료의 유혹을 참기 힘든데요. 건강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봅니다. 당뇨 환자 사이에 공유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게시물입니다. 제로콜라는 당뇨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요. 지난달에 이 게시물이 수정됐습니다. 제로콜라 속 감미료가요, 당뇨병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는 이유입니다. 칼로리 없는 콜라 사이다에 함유된 대표 감미료, 바로 수크랄로스입니다. 이 영상 속에 나오는 하얀 가루인데요. 칼로리가 낮아서 설탕 대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일대 연구진은요, 건강한 청년 45명을 대상으로 수크랄로스가 체내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했습니다.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하면 체내 인슐린 감지 반응을 손상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밥 같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이걸 낮추는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혈당을 정상 범위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일대 연구팀은요, 수크랄로스가 이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수크랄로스가 인슐린 분비를 여러 가지로 영향을 준다 그런 얘기죠. 그 정상적인 혈당에 대해서 반응이 있는데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수크랄로스가 포함된 제로 탄산음료를요, 감자튀김처럼 탄수화물이 포함된 음식과는 함께 먹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미국의 또 다른 연구팀은요, 수크랄로스가 체내 지방 축적을 촉진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수크랄로스, 우리 식약처뿐 아니라 미국 FDA 승인을 받은 감미료이긴 하지만요, 당뇨와 무관치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평생 운을 한 번에 다 썼다는 말이 있죠. 비행기 추락과 열차 충돌 위기 앞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단 10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길 위에 경비행기가 서 있고 경적이 급하게 들립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하는 열차는 그대로 비행기를 들이받고 여러 동강난 파편이 도로까지 날아듭니다. You okay, man? Get up. You good? Oh my God. 비행기와 열차 충돌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경비행기는 LA 한 공항을 이륙하자마자 엔진 문제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런데 추락한 곳은 통근 열차가 자주 오가는 철길이었습니다. 사고 현장과 가까운 곳에 있던 경찰서에서 곧바로 출동했고 경찰들은 단숨에 조종사를 구출했습니다. 구겨진 조종석에서 조종사를 꺼낸 뒤 기차가 비행기를 덮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4초.
경찰은 10분 새 2번이나 죽음을 피한 조종사는 복권을 사야 한다며 감탄했습니다. So I was able to watch the body-worn video and seeing the officers, their composure, especially with the train barreling down them on the tracks, to make that decision to remove the pilot, without a doubt save that pilot's life.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조종사는 치료를 받고 있고 사고 선로는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한국에서도 인기인 중국 음식 허거. 그런데 본토에서 위생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베이징 사공성근 특파원입니다. 중국 상하이의 대형 허거 브랜드 매장 주방에 커다란 쥐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허거 재료에는 쥐가 먹다 남은 흔적도 있습니다. 재료가 쌓여있는 선반에서도 쥐가 지나갑니다. 허거에 빠지지 않는 재료인 두부에는 바퀴벌레로 보이는 작은 물체가 박혀있고 채소 진열대에서는 벌레 유충도 보입니다. 직원들은 모두 맨손으로 재료를 다듬고 쓰레기통 위에서도 채소를 만집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도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비위생 사실이 현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중국 시장관리감독국은 급히 위생 점검을 했지만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허거는 얇게 썰어낸 고기를 채소 등과 함께 끓는 육수에 익혀먹는 중국식 샤브샤브 요리입니다. 강한 육수 맛 때문에 재료에 위생상 문제가 있어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허거 위생 불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년 전에는 허거 안에 돼지고기와 양고기를 먹은 남성의 뇌와 폐에서 수백 마리의 기생충이 발견됐습니다. 임산부가 먹던 허거 육수에서는 죽은 쥐가 발견되는 등 허거 위생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북쪽의 찬 공기가 먼지를 밀어내고 강추위를 몰고 왔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 체감 온도는 영하 16도까지 곤두박질쳐 한파의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한파 속에 서울시는 올해 첫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했는데요.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도 물을 살짝 틀어놓는 게 좋고요. 계량기 내부함은 헌옷으로 채워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합니다. 계량기가 얼었을 땐 따뜻한 물수건으로 녹여주는 게 좋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호남 서해안과 제주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오겠고요. 밤까지 제주 산지엔 최고 20cm의 큰 눈이 오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내일도 쾌청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대전은 영하 11도로 무척 춥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은 영하 2도, 대구는 3도에 머물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골든글로브상을 탄 그지만 배우 오용수는 인터뷰도 자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연극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대히트작 이후에 그는 광고도 거절하고 소위 돈 안 되는 연극 제자리로 돌아갔죠. 속도, 변화, 화려함이 대세인 시대에 그의 수상보다 수상 이후에 담담하고 절제 있는 행보가 더 울림이 있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연기 장인의 품격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